얼굴 반반한 거 믿고 몸으로 때우러 군대 왔나? 최초의 여군 3스타이자 육군 참모 차장의 머리에 쌍화차를 부어버린 연대장, 그의 군 생활과 인생이 그 이후 개박살나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양주시 휴전선 바로 아래 북한의 도발을 최전선에서 막아서는 제25보병사단. 비룡부대라는 늠름한 이름과 달리 부대 내 70연대는 보이지 않는 아문에 휩싸여 있었다. 그 아문의 핵은 연대장 나도혁 대령이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그는 탁월한 작전 능력과 카리스마로 젊은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지만 별을 향한 그의 야망은 점차 뒤틀린 권력욕으로 변질되었다. 그의 연대는 그의 왕국이었고 그곳의 모든 장병은 그의 장기판 위졸에 불과했다. 나 장군이라 불리길 즐기는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군 생활의 종말을 의미했다. 그날 오후 연대 본부 앞 연병장은 끓는 가마솥 같았다. 나도혁 대령이 이제 막 임관한 지 6개월 된 신임 소위를 먼지가 풀풀 날리는 연병장 한복판에 세워두고 온갖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퍼붓고 있었다. 소위의 전투와 코에 작은 흠집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새끼야, 군인의 전투화는 군인 정신의 상징이야. 내 놈 대가리 속에는 군인 정신 대신 마가린만 가득 찼나? 이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로 전쟁 나면 총알이 피해가기라도 한대. 주변을 지나던 모든 장병이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누구도 감히 그의 광기 어린 분노에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한참 동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분풀이를 한 나도혁은 당장 연병장 50바퀴 뛰어 오늘 밤 안으로 전투와 1000개 전부 광내놔 라는 비현실적인 명령을 내리고는 횡하니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젊은 장교의 어깨가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연대 본부 건물 한편에 마련된 간부 휴게실에는 낯선 정적이 흘렀다. 창가 구석 자리에 처음 보는 여군 한 명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계급장도 부대 마크도 없는 수수한 활동복 차림.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따끈한 쌍화차 한 잔과 작은 약과 몇 개를 앞에 두고 창밖으로 펼쳐진 부대의 풍경을 조용히 관조하고 있었다. 그녀의 깊고 차분한 눈빛은 부대 전체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참모 차장, 중장 천지인이었다. 최근 25사단, 특히 70연대의 전투 준비 태세와 군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익명의 투서가 끊이지 않자 그녀는 모든 계급과 직책을 숨기고 합동참모본부에서 파견 나온 안보정책연구위원 신분으로 위장하여 직접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었다. 그녀가 막 쌍화차 한 모금을 넘기는 순간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나도혁 대령이 들어섰다. 그는 연병장에서 쏟아낸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은 듯 잔뜩 찌푸린 얼굴로 냉장고를 향해 걸어갔다.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마셔서 머리를 식힐 생각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 창가에 앉은 천지인의 모습이 들어왔다. 웬년이지? 연대 내 모든 간부의 얼굴을 꿰고 있는 그였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더군다나 대령인 자신이 들어왔음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는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태도가 그의 오만한 심기를 정통으로 건드렸다. 어이. 나도혁이 턱짓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불렀다. 천지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고요한 호수와도 같았다. 거기 너. 소속하고 이름이 뭐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천지인은 대답 없이 그를 지그시 응시했다. 그 침묵이 나도혁의 인내심을 끊어버렸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내려쳤다. 찻잔이 흔들리며 쌍화차가 조금 흘러넘쳤다. 귀 처먹었어? 군대 짬밥이 아깝다 이년아. 내가 이 부대 연대장 나도혁 대령이야. 대령이 물으면 관등 성명부터 되는 게 기본 아니야?
어느 부대 소속인데 간부 교육을 이따위로 시켜? 그의 입에서 년이라는 단어가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 몇몇이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봤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는 이가 없었다. 나도혁은 더욱 기고만장해져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얼굴 반반한 거 믿고 군 생활 편하게 하려고 들어왔나? 보아하니 파견 나온 모양인데 원래 있던 부대에서는 몸으로 때우면서 경례도 패스했나 보지. 여군이 아니라 그냥 계집이구만 계집이. 끔찍한 성희롱 발언이었다. 천지인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 태연한 모습에 이성이 완전히 끊어진 나도혁은 자신이 마시려던 차가운 캔커피를 집어들었다. 말을 못 알아들으면 몸으로라도 깨닫게 해줘야지. 그는 그대로 캔커피를 따서 천지인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갈색 커피가 그녀의 단정한 머리카락을 적시고 활동복 상의를 얼룩지게 만들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약과 접시를 집어들어 그녀의 발치에 집어 던졌다. 쌍화차의 약과? 여기가 무슨 다방인 줄 알아? 군인이란 것들이 정신 상태가 빠져가지고. 끈적한 약과 부스러기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간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천지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뺨을 타고 흐르는 커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두 사람의 시선이 같은 높이에서 부딪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평온함 따위는 없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서늘한 분노와 상대를 압도하는 절대자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70연대장 나도혁 대령. 드디어 그녀의 입이 열렸다. 나지막했지만 휴게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절대적인 무게감을 지닌 목소리였다. 오늘 내 놈이 내 머리에 부은 것은 커피가 아니라 내 놈의 군 생활과 내 놈의 인생 전부다. 그녀는 더 이상의 말 없이 커피와 약과 부스러기로 엉망이 된 옷 그대로 휴게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나도혁은 그녀의 마지막 말과 살벌한 눈빛에 순간 등골이 오싹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미친년.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는 몰라도 내가 누군 줄 알면 질질 싸면서 빌러오게 되겠지.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육군 본부의 실세 라인을 떠올리며 자신만만해했다. 하지만 그가 부은 커피 한 잔이 자신의 왕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도혁 대령은 어젯밤의 불미스러운 일을 까맣게 잊은 채 연대장 주관 회의를 소집했다. 그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걸음을 멈칫했다. 회의실 상석, 당연히 자신의 자리여야 할 그곳에 25사단장인 소장 강민준이 뻣뻣하게 굳은 자세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제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바로 그 여군이 앉아 있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각 잡힌 정복 그리고 그녀의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세 개의 별. 중장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여성 중장은 단 한 명뿐이었다. 육군 참모차장 천지인. 나도혁의 뇌가 정지했다. 눈앞의 광경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며 손끝부터 마비되어 오는 듯 했다. 천지인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늦게 들어온 나도혁을 쳐다볼 뿐이었다. 어제의 그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도혁 대령, 5분 지각했군.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다. 나도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입술만 달싹였다. 차장님. 어찌. 이곳에. 내가 이곳에 온 이유 곧 알게 될 거다. 천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도열한 연대 참모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교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지금 이 시간부로 육군 참모차장 직권으로 제25보 병사단 70연대에 대한 무기한 특별 감찰을 개시한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특별 감찰. 그것도 육군 참모차장이 직접 지휘하는 감찰은 부대 해체 수준의 위기 상황이 아니고서는 발동되지 않는 최후의 카드였다. 감찰 기간 동안 연대장 나도혁 대령의 모든 지휘 권한을 정지한다. 연대의 모든 통신 및 전산망은 육군본부 감찰실 통제하에 두며 모든 서류와 장비는 현 위치에서 동결한다. 누구든 증거를 인멸하거나 감찰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을 시 군형법상 최고 수위로 다스릴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그녀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나도혁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사단장은 즉시 연대 전 장병을 연병장에 집합시키도록. 강민준 소장은 허리가 끊어질 듯한 각도로 경례하며 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참모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텅 빈 공간에는 천지인과 나도혁 그리고 그녀의 곁을 지키는 부관만이 남았다. 천지인은 천천히 나도혁에게 다가갔다.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옥죄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나지막이 물었다.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지? 계집이라고 했던가? 나도혁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는 쿵 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꿇었다. 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람을 못 알아뵙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내 놈이 용서를 구해야 할 상대는 내가 아니다. 내 놈의 권력욕에 짓밟혀 피눈물을 흘렸을 이 부대의 수많은 장병들이지. 그리고 어제 내 놈은 내게 커피만 부은 게 아니야.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명예에 똥물을 끼얹은 거다. 그녀는 싸늘하게 말을 이었다. 나도혁 대령. 직권 남용, 부하 모용 및 성희롱, 지휘권 해태. 일단은 여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죄목이 추가될지는 내 놈의 지난 삶이 말해주겠지. 부관, 저자를 연대장실에 연금시켜. 감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누구와의 접촉도 금지한다. 차장님, 제발. 제가 모시는 분이. 육군본부 인사사령관님이. 나도혁이 필사적으로 자신의 뒷배를 외쳤지만 천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인사사령관? 걱정 마라. 그 사람도 곧 내 놈을 따라 이곳으로 오게 될 테니.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가며 악을 쓰는 나도혁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창밖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들이 도열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희망이라는 빛이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폭군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다. 특별 감찰이 시작된 70연대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육군 참모차장이 직접 이끄는 감찰팀은 자비가 없었다. 그들은 연대의 모든 서류철, 컴퓨터 하드디스크, 심지어 개인 휴대폰까지 압수하여 샅샅이 분석하기 시작했다. 나도혁 대령의 측근으로 분류된 간부들은 밤낮 없이 불려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부패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다. 나도혁은 수년간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연대 전체를 거미줄처럼 엮어놓았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굳게 다물었고 모든 장부와 서류는 완벽에 가깝게 조작되어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비위 사실만으로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조차 무너뜨릴 수 없었다. 천지인은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대 본부 건물 가장 높은 층, 원래 연대장의 집무실이었던 곳에 임시 지휘소를 차리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성벽이라도 내부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만 빼내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그녀는 그 돌멩이를 빼낼 용기 있는 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균열은 예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다. 70연대 작전과장 한결 대위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육사 출신은 아니었지만 그는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초고속 진급을 거듭한 인재였다. 그는 누구보다 강하고 정의로운 군인을 꿈꿨지만 70연대로 전입 온 후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나도혁 대령의 온갖 비리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해야만 했다. 유령 훈련을 계획해 훈련비를 빼돌리는 과정, 특정 업체에 부대 공사를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현장, 심지어 진급을 미끼로 부하 여군에게 추악한 손을 뻗으려던 정황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는 군대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조직에 순응하지 못하면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천지인 중장의 등장은 그의 얼어붙었던 양심을 흔들었다. 폭군 나도혁이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정의가 이길 수도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보았다. 그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인 것은 어린 병사의 눈물이었다. 나도혁의 운전병으로 온갖 수모를 겪던 박일병이 감찰팀의 면담 조사에서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털어놓으며 펑펑 우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다. 그 서러운 울음소리가 한결 대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저 어린 병사도 용기를 내는데 장교인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날 밤 한결 대위는 결심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1년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몰래 모아온 나도혁의 비리 증거들이 담긴 USB가 숨겨져 있었다. 업체와의 통화 녹음 파일, 뒷돈이 오고 간 계좌 내역을 촬영한 사진, 조작된 훈련 계획서 원본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험이었지만 이제는 정의를 위한 최후의 무기로 사용해야 할 때였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직전의 푸른 어둠 속에서 한결 대위는 연대장실, 즉 천지인의 임시 지휘소 문을 두드렸다. 밤샘 작업을 하고 있던 천지인은 의외의 방문객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의 눈에 서린 비장한 결의를 읽고는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한결 대위는 천지인의 책상 앞에 부동자세로 섰다. 그리고 자신의 군 생활과 모든 것을 건다는 각오로 품속에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차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았다. 이 안에 나도혁 대령과 그 하수인들이 70연대를 어떻게 갉아먹었는지 그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천지인은 말없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USB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기다리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의 소리였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장 같던 표정을 녹이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진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한결 대위가 가져온 작은 USB는 70연대라는 왕국의 판도라 상자 그 자체였다. 천지인 중장은 자신의 직속 부관이자 최고의 수사관으로 손꼽히는 감찰실 소속 윤성민 소령을 대동하고 나도혁의 집무실을 개조한 임시 지휘소의 문을 걸어 잠갔다.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는 윤 소령의 손길은 신중했다. 스크린에 수십 개의 파일이 떠오르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전장처럼 팽팽해졌다. 첫 번째는 음성 파일이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나도혁 대령의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래서 이번에 막사보수 공사 말이야. 자재를 어급으로 쓴다고 서류 올리고 실제로는 중국산 비급으로 깔아. 비 오는 날 물 좀 새면 어때? 군발이 새끼들이 비 좀 맞는 게 대수라고. 차액 3억,
그거 절반은 약속대로 형님께 상납하고 나머지는 우리끼리 적당히 나누는 걸로. 상대방은 지역 건설업체인 대성건설의 사장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대령님, 그래도 너무 티나게 하면 나중에 감찰 나왔을 때. 걱정 마. 우리 형님이 누군지 몰라. 대한민국 육군 인사사령관이셔. 어느 놈이 감히 우리 부대를 쑤시겠어? 자네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약속한 세탁비나 제때 챙겨줘. 알았어? 인사사령관.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천지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현 육군 인사사령관은 손정학 중장. 육사 내에서도 그녀의 한기수 선배이자 군내 사조직의 핵심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이것은 일개 연대장의 비리가 아니었다. 군의 인사를 총괄하는 심장부까지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나도혁은 꼴이었고 손정학이 바로 몸통이었던 것이다. 파일은 끝이 없었다. 장병들에게 지급될 부식비를 빼돌려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한 내역, 유류를 불법으로 빼내 민간 주유소에 팔아넘긴 정황, 심지어 부대 근처 식당들과 결탁하여 외박 외출 장병들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고 그 수익의 일부를 상납받은 기록까지. 그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했다. 한결 대위가 목숨을 걸고 정리한 엑셀 파일에는 날짜와 금액, 관련자 이름이 정확히 기입되어 있었다. 이건 군대가 아니라 범죄 조직 소굴입니다. 윤성민 소령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천지인은 말없이 타오르는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녀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대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로 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비선 라인을 통해 국방부 직할 정보부대의 손정학 중장에 대한 모든 것을 긁어 모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재산 형성 과정, 가족관계, 최근 통화 내역까지. 적의 심장을 겨누기 전 적의 모든 것을 파악해야 했다. 한결 대위 즉시 내 숙소로 오게. 절대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천지인은 제보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정도의 정보를 넘긴 이상 한결 대위는 이제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핵심 증인이었다. 그의 신변에 작은 문제라도 생긴다면 이 모든 수사는 동력을 잃게 될 터였다. 한편 연대장실에 연금된 채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던 나도혁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자신에게 충성하는 행정보급관을 몰래 불렀다. 그는 메모지에 무언가를 급하게 적어 건넸다. 독사가 굴에 들어왔다. 즉시 조치 바람. 암호였다. 독사는 천지인을, 굴은 자신의 연대를 의미했다. 그는 행정보급관에게 어떻게든 이 메모를 외부로 전달해 손정학 중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유일한 구원투수이자 이 모든 범죄의 공범인 그에게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였다. 그날 밤 한결 대위가 천지인의 숙소로 비밀리에 옮겨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성스러운 행정보급관이 몰래 빼돌린 나도혁의 쪽지는 계룡대에 위치한 육군본부 인사사령관 손정학 중장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쪽지를 읽은 손정학의 온화해 보이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천지인.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해. 그는 즉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나다. 양주 쪽이 시끄러워졌다. 꼬리 하나가 밟힌 모양인데 더러운 것들. 전부 정리해. 이제 싸움은 25사단 70연대라는 작은 연못을 벗어나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손정학 중장의 반격은 신속하고 전방위적이었다. 그는 군 검찰이나 헌병 같은 공식적인 라인을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구축해온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다음 날 아침 천지인이 지휘하는 특별감찰팀의 핵심 멤버인 윤성민 소령에게 육군본부로부터 한 통의 인사발령 통지서가 날아왔다. 금일부로 강원도 최전방 GOP 대대작전 참모로 보직을 변경함. 명백한 보복성 좌천 인사였다. 손정학이 인사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천지인의 오른팔을 잘라내려 한 것이다. 동시에 군 내부 익명 커뮤니티에는 천지인을 비방하는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충격 육군 참모차장 시 중장, 진급 위해 멀쩡한 부대 무리하게 탄압. 부하 장교 상대로 갑질 논란. 내부 고발 여성 장군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특혜. 그녀의 뒤를 봐주는 정치권 실세는 누구인가? 여론을 조작해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감찰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곧이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이 무리한 감찰 활동으로 인한 장병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식 질의서를 국방부로 보내왔다. 손정학이 심어놓은 정치권 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육군 참모총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온 것은 바로 그날 오후였다. 그는 곤혹스러운 목소리로 천 차장,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군 전체가 시끄러워. 조금만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어떻겠나? 라며 애둘러 압박을 가해왔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감찰팀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하지만 천지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수많은 화살 앞에서 더욱 단단한 방패가 되었다. 그녀는 먼저 인사 발령 통지서를 들고 자신의 부관에게 지시했다. 이 문건 인사사령관 직권 남용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사 제보용 보고서 작성해. 오늘 중으로. 그리고 그녀는 직접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참모총장님. 지금 저에게서 손을 떼시면 총장님께서는 역사의 죄인이 되실 겁니다. 부패한 장군 하나의 목을 베는 것을 두려워하여 군 전체를 썩게 만든 비겁한 지휘관으로 기록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군의 환부를 도려내고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습니까? 선택은 총장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녀의 서슬 퍼런 일갈에 참모총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나직이 답했다. 윤성민 소령, 원대 복귀시키겠네. 천지인은 가장 큰 파도를 막아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였다. 그녀는 한결 대위가 제공한 증거 중 비교적 가볍지만 대중의 분노를 사기 충분한 부식비 횡령 관련 자료를 평소 신뢰하던 한 기자에게 슬쩍 흘렸다. 장병들의 밥값을 빼돌려 유흥비로 쓴 파렴치한 대령. 기사는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국민적 공분이 들끓기 시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천지인과 특별감찰팀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었다. 한편 천지인의 보호 아래 그녀의 숙소에 머물던 한결 대위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연대에 남은 나도혁의 하수인들이 그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하여 쓸데없는 짓 하면 당신 아들 군 생활 끝나는 건 물론이고 사회 나가서도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겠다는 식의 협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사실을 보고받은 천지인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직접 70연대 식당으로 향했다. 모든 장병이 식사를 하는 그곳에서 한결 대위를 협박한 주동자인 주임원사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원사, 군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잘 생각해야 할 거야. 썩은 동아줄은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같이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법이거든. 그녀의 말은 나지막했지만 식당의 모든 인원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그날 이후 한결 대위를 향한 모든 괴롭힘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천지인은 자신의 방패가 얼마나 단단한지, 자신의 적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는지를 연대 전체에 똑똑히 보여준 것이다.
계룡대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손정학 중장의 표정은 흉악하게 일그러졌다. 그의 예상보다 천지인은 훨씬 더 강하고 지독한 상대였다. 어설픈 수로는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보안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나다. 대성건설에 있는 자료 전부 태워버려. 흔적도 없이. 그리고 그걸 관리하던 김 부장, 입이 너무 가벼워. 멀리, 아주 멀리 여행 좀 보내드려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지시하는 그의 모습은 군인이 아니라 냉혹한 범죄 조직의 보스 그 자체였다. 이제 수사는 증거를 파괴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사이에 숨막히는 시간 싸움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손정학 중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첩보는 군 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천지인에게 보고되었다. 대성건설, 나도혁의 비자금 창구이자 손정학으로 향하는 모든 검은 돈의 길목. 그곳의 장부가 사라진다면 나도혁의 꼬리를 자르는 선에서 모든 수사가 종결될 수 있었다. 대성건설 본사 위치는 경기도 의정부시 상업지구 내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지금부터 의정부까지 얼마나 걸리지? 차량으로 이동 시 현재 시각 기준으로 4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이 없었다. 정식으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압수수색 절차를 밟을 시간은 더더욱 없었다. 망설이는 순간 모든 증거는 한 줌의 재로 변할 터였다. 천지인은 결단을 내렸다. 윤소령, 육군수사단 직할 기동수사팀에 즉시 연락해. 내 직권으로 발동하는 긴급명령이다. 5분 내로 출동 준비 완료하고 의정부 대성건설 본사로 전속력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해. 현장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는 즉시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좋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군형법상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는 초법규적인 명령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양주시에 주둔하던 육군수사단 기동팀의 검은색 카니발 차량들이 맹렬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어둠을 뚫고 튀어나갔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40분이라는 시간만이 새겨져 있었다. 같은 시각 의정부의 한적한 오피스텔 7층. 대성건설이라는 간판이 붙은 사무실 안에서는 전쟁과도 같은 증거인멸 작업이 한창이었다. 손정학의 지시를 받은 해결사들, 전직 조폭 출신으로 구성된 그들은 중요 서류들을 대형 파쇄기에 쏟아붓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망치로 내려쳐 박살내고 있었다. 회계 장부를 관리하던 김 부장은 겁에 질린 얼굴로 그들의 지시에 따라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손정학에게 흘러들어간 모든 뇌물의 내역이 담긴 핵심 장부가 들어있었다. 이것만 태우면 모든 게 끝난다. 어서. 해결사의 리더가 장부를 받아들고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 사무실의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검은 복장의 수사단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꼼짝 마. 육군 수사단이다. 모두 현 위치에서 손들어.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해결사들은 거칠게 저항했지만 최정예 군 수사관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그들은 모두 제압되었고 바닥에는 갈갈이 찢긴 서류 조각과 박살난 컴퓨터 부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윤성민 소령은 엉망이 된 사무실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가 찾던 핵심 장부는 보이지 않았다. 해결사의 리더가 체포 직전 창밖으로 던져버린 것 같았다. 젠장, 놓친 건가? 윤소령이 절망하며 주먹을 벽에 내리치는 순간 겁에 질려 구석에 숨어있던 김 부장이 떨리는 손으로 책상 밑을 가리켰다. 그의 책상 밑바닥에 아주 얇은 비상용 금고가 자석으로 붙어 있었다. 원본은 무서워서 저기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방금 저들이 태우려던 건 제가 따로 만든 가짜 장부입니다. 수사관들이 금고를 열자 그 안에서 비닐로 밀봉된 검은색 가죽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부패 기록이 담긴 원본이었다. 장부를 펼친 윤성민 소령의 눈이 커졌다. 장부에는 나도혁에게 건너간 돈뿐만 아니라 인사라는 코드명으로 손정학에게 상납된 수십억 원의 뇌물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였다. 3사단 공사 현장 민원 제기 병사 1명, 처리 완료.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한 생명의 안위까지 위협했을지 모를 섬뜩한 진실의 씨앗이 담겨 있었다. 양주의 지휘소에서 무전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천지인은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독사의 머리로 향하는 독도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이제 이 지도를 들고 대한민국군의 심장부에 따리를 튼 거대한 독사를 사냥하러 갈 생각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비장한 결의가 서렸다. 윤소령, 즉시 계룡대로 출발한다. 이제 전쟁을 끝내러 가자. 육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대한민국 육군을 움직이는 거대한 심장이자 손정학 중장이 자신의 왕국을 구축한 아성이었다. 천지인 중장과 그녀의 팀이 도착했을 때 계룡대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육군 참모차장이 자신의 직속 수사팀을 이끌고 인사사령관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모두에게 퍼져나간 뒤였다. 천지인은 군 검찰이나 헌병대를 앞세우지 않았다. 그것은 손정학에게 불필요한 명분과 빠져나갈 시간을 줄 뿐이었다. 그녀는 오직 윤성민 소령만을 대동한 채 수많은 장교들의 경례를 받으며 인사사령관 집무실이 있는 본청 건물로 향했다. 마치 사자의 굴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암사자처럼 그녀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차장님, 무슨 일로 직접 여기까지? 인사사령관 부속실의 장교들이 당황하며 그녀를 맞았지만 천지인은 그들의 인사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손 사령관에게 천지인이 왔다고 전하게. 잠시 후 굳게 닫혔던 집무실 문이 열리고 손정학 중장이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집무실은 그의 권세를 과시하듯 대통령에게 받은 훈장과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다. 아이고 천 차장.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 해야지 이렇게 직접 행차하시고. 그는 천지인을 자신의 집무실 소파로 안내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스레를 떨었다. 그의 태도는 노련한 정치인처럼 교활하고 여유로웠다. 그는 천지인이 확보한 증거의 수준을 가늠하며 어떻게든 이 위기를 회유와 협박으로 넘길 심산이었다. 천 중장, 여자 몸으로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고생 많았지. 나도 다 알아. 하지만 때로는 더 큰 그림을 볼 줄도 알아야 해. 나도혁이 같은 피라미 하나 잡는다고 군이 바뀌는 게 아니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이쯤에서 덮는 게 어때? 내가 다음에 장관님께 말씀 잘 드려서 천중장 군단장 자리 하나 제대로 만들어주지. 그의 말은 달콤한 독약과도 같았다. 회유와 진급 제한, 그리고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협박. 하지만 천지인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침묵에 손정학이 속으로 승리를 예감하며 미소 짓는 순간 천지인이 입을 열었다. 손 장군.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사령관이라 부르지 않았다. 장군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그림이라는 게 혹시 이걸 말하는 겁니까? 천지인은 품속에서 검은색 가죽 장부 의정부의 대성건설에서 압수한 바로 그 원본 장부를 꺼내 그의 대리석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에 놓인 장부. 그것을 보는 순간 손정학의 얼굴에서 모든 여유와 미소가 증발했다. 그의 눈이 경련하듯 떨렸고
핏기가 사라진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장부가 어떻게 그녀의 손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천지인과 장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게 왜? 어떻게? 5년간 대성건설로부터 상납받은 뇌물 총액 72억 4천만 원. 나도혁 대령을 통해 세탁한 군납 비리 자금 28억 원. 그 돈으로 강남의 아파트와 제주도의 별장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자식놈 유학 자금으로 송금한 내역까지.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려야 합니까? 천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가 읊는 모든 내용은 장부에 적힌 그대로였다. 손정학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다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려 했지만 천지인이 그의 손을 막아섰다. 소용없습니다. 참모총장님께는 이미 모든 보고를 올렸고 수사 재가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장군께서 전화할 수 있는 곳은 장군의 변호사 사무실뿐입니다. 그 순간 집무실 문이 열리고 육군 중앙수사단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들려 있었다. 손정학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내년이 감히 날 건드리고 무사할 것 같아.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의 눈은 천지인을 향한 증오와 저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뱀 같은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나 하나 자른다고 끝날 것 같나? 백호는 내년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두고 봐. 백호. 정체불명의 그 단어는 그의 마지막 발악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하지만 천지인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손정학 그조차도 더 거대한 악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직감했다.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손정학과 나도혁이 구속되면서 70연대를 짓누르던 공포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천지인의 머릿속은 백호라는 단어와 대성건설의 비밀 장부 마지막에 적혀있던 섬뜩한 메모로 가득 차 있었다. 3사단 공사 현장 민원 제기 병사 1명, 처리 완료.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국가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맡긴 젊은 병사의 목숨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천지인은 즉시 윤석민 소령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 장부에 명시된 기간 동안 강원도 철원에 주둔하는 제3보병사단 통칭 백골부대에서 발생한 모든 병사 사망 사건을 전수 조사하라는 명령이었다. 며칠간의 밤샘 조사 끝에 윤 소령은 하나의 서류를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찾았습니다. 강민재 일병. 장부 기록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시기에 사망했습니다. 공식 사인은 야간 실탄 사격 훈련 중 발생한 도비탄에 의한 불의의 사고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부대 지휘관의 진술, 목격자들의 증언, 총기 전문가의 소견까지. 모든 것이 비극적인 사고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천지인은 당시 강민재 일병과 가장 친했다는 동기생들을 수소문했다. 대부분은 이미 전역하여 사회에 흩어져 있었다. 그중 한 명, 최우진이라는 청년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그는 전역 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으며 고향인 부산에서 아르바이트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천지인은 계급장을 뗀 사복 차림으로 직접 부산까지 내려갔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자갈치 시장의 한 횟집이었다. 최우진은 그곳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고 있었다. 군복을 입었을 때의 늠름함은 온데간데 없고 삶에 지치고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24살 청년의 그늘진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천지인은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가게에 손님으로 앉아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기다렸다.
일이 끝난 후 그녀는 최우진을 자신의 테이블에 앉혔다. 많이 힘들었겠군. 그녀의 첫마디에 경계심으로 가득 찼던 최우진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군의 최고의 장성으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아픔을 먼저 겪은 어른으로서 그의 상처를 먼저 보듬었다. 강민재 일병. 민재 때문에 오신 겁니까? 그래. 그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서 왔네. 최우진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뇌리에는 그날의 끔찍한 기억과 입 다물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던 간부의 협박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자신을 찾아온 이 여성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그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진실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정의감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당시 저희 부대 막사 신축 공사를 대성건설이 맡았는데 민재는 그들이 빼돌린 철근과 불량 시멘트로 건물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는 양심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정식으로 상급부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자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파헤치는 대신 진실을 말한 자의 입을 막는 길을 택했다. 대성건설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대대장과 연대장은 강민재 일병을 조직에 적응 못하는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다. 따돌림과 가혹행위가 시작되었고 결국 그들은 야간 사격 훈련을 기회로 삼았다. 그날 밤 표적지 뒤쪽에서 총성이 한 발 더 울렸습니다. 교관은 도비탄이라고 했지만 저는 봤습니다. 부사관 한 명이 어둠 속에서 민재가 있던 사로를 향해 조준하는 모습을. 그들은 사고로 위장해 민재를 죽인 겁니다. 부대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최우진은 오열하며 무너졌다. 그의 울음은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진실을 외면한 세상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절규였다. 천지인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연민과 함께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을 향한 화라산 같은 분노가 치솟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나 뇌물 사건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청년 병사를 거리낌 없이 희생시킨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 행위였다. 최우진 군. 자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약속하지. 민재의 죽음 뒤에 숨어있는 모든 악마들, 내가 직접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겠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천지인은 백호라는 코드명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손정학 같은 개인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었다. 군과 건설업체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정치 세력까지 얽힌 거대한 부패 카르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잔혹한 이익 공동체, 그들 전체를 상징하는 이름일 가능성이 높았다. 사냥감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우진의 증언은 백호라는 거대한 짐승의 실체에 다가갈 결정적인 무기였다. 천지인은 즉시 군 검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최정예 인력까지 포함시킨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수사의 칼날은 이제 군 내부를 넘어 민간 영역의 심장부를 직접 겨누고 있었다. 수사본부의 분석 결과 대성건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 배후에는 수십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중견그룹, 백호그룹이 존재했다. 그리고 백호그룹의 총수는 예비역 장성 출신이자 군인공제회와 방위산업계를 주무르는 거물 서판석 회장이었다. 그는 손정학의 육사 선배이자 군내 사조직의 대부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백호는 바로 서판석의 조직을 의미하는 코드명이었다. 그들은 군 출신이라는 동질감과 인맥을 바탕으로 방위 산업 전반에 걸쳐 독점적인 카르텔을 형성하고 국가의 예산을 조직적으로 빨아먹고 있었다. 그리고 강민재 일병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잔치에 감히 돌을 던졌다는 이유로 희생된 것이었다.
수사가 백호그룹을 직접 겨누기 시작하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압력이 사방에서 밀려들어왔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청와대 안보수석실에서 직접 전화가 걸려와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방위산업체를 흔드는 것은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는 경고를 날렸다. 언론에서는 일제히 군이 민간 기업을 탄압한다는 기사를 쏟아냈고 서판석이 후원하는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천지인을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위험인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천지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녀는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과 단독 인터뷰를 자청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녀는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지금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군 내부의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총과 포탄이 아닌 돈과 권력으로 우리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심지어 이 땅의 소중한 아들들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진정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진실을 파헤치려는 저입니까? 아니면 그 진실을 덮으려는 저들입니까?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론은 들끓었고 청와대와 국회에는 수사를 지지하는 청원이 쇄도했다. 백호를 비호하던 정치인들은 순식간에 역풍을 맞고 입을 다물었다. 천지인은 여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어 거대한 외압의 방패를 뚫어버린 것이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었다. 천지인은 특별수사본부에 총공세를 명령했다. 수십 개의 수사팀이 동시에 서울 서초동의 백호그룹 본사와 서판석의 자택, 그리고 그와 연루된 모든 정관계 인사들의 사무실을 향해 움직였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군과 부패 카르텔 간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다. 새벽녘 수사관들이 백호그룹 회장실에 굳게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서판석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천지인. 결국 내가 이겼구나. 하지만 그의 책상 위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백호가 관리해온 대한민국 최상위급 권력자들의 약점이 담긴 비밀 파일이었다. 그리고 그 파일의 가장 첫 번째 장 가장 위에 적힌 이름 앞에서 천지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그 이름은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국가의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백호라는 짐승의 목을 베는 것을 넘어 그 짐승을 키워낸 대한민국이라는 숲 전체와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가장 위험하고 가장 거대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백호그룹 회장실, 서판석의 책상 위에 놓인 비밀 파일의 첫 장에 적힌 이름은 천지인 중장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임태환,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선거 캠프 시절부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최측근이자 국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한민국 권력의 2인자. 그 이름 옆에는 지난 수년간 백호그룹으로부터 흘러들어간 천문학적인 정치 자금 내역과 그 대가로 그가 행사해준 수많은 특혜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손정학도 서판석도 백호라는 거대한 짐승조차도 결국은 청와대 가장 깊숙한 곳에 따리를 튼 진짜 주인을 위한 사냥개에 불과했다. 천지인은 자신이 지금껏 쌓아온 괴물의 진짜 머리를 마주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군 내부의 비리나 정경유착의 차원을 넘어섰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였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이제 대한민국 군의 명예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 자체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요동쳤다. 이 파일을 공개하는 순간 군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오명을 쓰고 쿠데타 시도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다. 임태환은 대통령의 가장 두터운 신임을 받는 방패. 그를 공격하는 것은 곧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어쩌면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도 결국 자신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 위로 억울하게 죽어간 강민재 일병의 얼굴이, 그리고 자신을 믿고 모든 것을 걸었던 한결 대위와 최우진 청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희생과 용기를 배신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전쟁을 시작한 이상 끝을 봐야만 했다. 다음 날 새벽 천지인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청와대로 향했다. 그녀는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만 연결되는 직통 라인을 통해 긴급 독대를 요청했다. 잠시 후 그녀는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와 마주 앉았다. 대통령의 얼굴에는 밤샘 업무로 인한 피로와 함께 자신을 찾아온 군의 2인자를 향한 의문이 서려 있었다. 천지인은 어떤 변명이나 서론도 없이 서판석의 비밀 파일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각하, 지난 한 달간 저는 군 내부의 종양을 제거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종양의 뿌리가 군이 아닌 바로 이곳, 가장 가까운 곳에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침묵 속에서 파일을 읽어내려갔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불쾌감으로, 이내 경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담한 배신감과 서늘한 분노로 변해갔다. 그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동지의 이름이 온갖 추악한 비리의 정점에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고개를 들어 천지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근저에는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결단이 서려 있었다. 천중장, 내가 사람을 잘못 봤소. 내 과오가 이 나라와 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구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군인에게는 군인의 방식이 있는 법.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이 나라의 통수권자로서 명령하겠소. 천지인 중장에게 특별검사에 준하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니 그대의 손으로 이 나라의 심장에 박힌 암세포를 도려내시오. 그 어떤 외압도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하지 마시오. 그대의 뒤에는 내가 있소. 최고 권력자의 재가를 얻은 천지인의 마지막 작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날 오전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광경을 목도해야 했다. 군 검찰과 특별수사본부 요원들이 청와대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태환 비서실장이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청사를 나오는 모습이 모든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오만했다. 자신은 정치적 음해의 희생양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천지인이 직접 그의 집무실에 들어서서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체포영장을 내밀자 그의 모든 저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명을 받들어 당신을 체포하리포러 왔으니까요. 자신이 믿었던 유일한 방패가 자신을 겨눈 칼이 되어 돌아온 순간 임태환의 얼굴에서 모든 것이 사라졌다. 권력, 오만 그리고 희망까지도. 그의 체포는 거대한 부패 피라미드의 정점이 무너져 내리는 신호탄이었다. 서판석과 손정학은 모든 것을 자백했고 그들과 연루된 수십 명의 정재계 거물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혼란과 진통의 시간을 겪었지만 그 고통의 끝에는 썩은 것을 도려낸 자리에 돋아나는 새살처럼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이 움트고 있었다. 그리고 1년 후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국가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천지인은 세간의 예상과 달리 정치권에 발을 들이거나 더 높은 명예를 탐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 육군 참모차장의 직위를 지키며 군 내부의 개혁과 쇄신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다시 철원의 백골부대 묘역을 찾았다. 말끔하게 단장된 강민재 일병의 묘비 앞에는 그의 부모님이 먼저 와 있었다.
아들의 묘비를 끌어안고 눈물 찢던 노부부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이제는 하늘에서라도 편히 웃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떤 훈장이나 표창보다도 무겁고 따뜻한 감사였다. 천지인은 그들의 손을 맞잡으며 비로소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리고 얼마 후 대한민국군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대통령은 공석이 된 합동참모의장 자리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천지인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키며 임명했다.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이제는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의 집무실에 선 천지인 대장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과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휴전선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벌여온 치열한 전쟁은 결국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전투였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의장님, 첫 번째 보고입니다. 새로운 부관이 된 윤성민 대령이 경례하며 아침 보고서를 내밀었다. 천지인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책상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다. 그녀는 부패한 권력자들을 심판한 영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알고 있었다. 진짜 영웅은 권력의 정점에 선 자신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진실을 외치다 쓰러져간 강민재 일병과 같은 이름 없는 용사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진정한 사명은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억울한 희생이 나오지 않는 강하고 정의로운 군대를 만드는 것임을. 천지인이라는 새로운 심장을 얻은 대한민국 국군은 그렇게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는 이제 막 그 장대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